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남산은 장엄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며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상적인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때 전 한국을 뒤흔들고 오늘날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끔찍한 살인 사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을 함께 파헤치기 전에 채널 지원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신 발견과 초기 수사. 2001년 5월 22일 오후 남산의 전망대 다리 근처에서 한 등산객 그룹이 우연히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다. 한 젊은 남성의 시신이 움직이지 않은 채 옷이 헝클어진 상태로 엎드려 있었고 양손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현장 주변에는 신선한 혈흔이 있었고 몸싸움이나 격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어수선한 흔적들이 있었다. 등산객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증거 수집을 위해 현장을 봉쇄했다. 희생자는 서울로 막 전학 온 18세의 대학생 김민수로 확인되었다. 법의학 검사에 따르면 민수의 시신에는 가슴과 복부, 등에 50군데가 넘는 자상이 있었다. 또한 희생자의 시신에서는 사망하기 수시간 전까지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체로 지속적인 고문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민수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은 더욱 끔찍한 상태의 여성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희생자는 민수의 여자친구인 19세 박지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은의 시신은 100개가 넘는 상처가 있는 등 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은의 머리는 박살이 났고 사망 전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어지러운 발자국들과 유리병 파편, 찢어진 옷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혈흔,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천 조각들, 그리고 나무 근처에 버려진 의심스러운 날카로운 칼 등의 증거물을 수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초기 단계에서 이것이 의도적인 살인사건이며 다수의 용의자들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일련의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가해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살인으로 이어진 강도 사건인가? 아니면 범행 동기 뒤에 다른 미스터리가 있는가? 개인적 분쟁, 복수, 조직 범죄 집단이 개입된 집단 살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복잡성과 잔혹성은 서울 여론을 빠르게 충격에 빠뜨렸고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자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한 이후 남산은 오랫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 중 하나로 특히 전망대 주변 지역은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은 연인들이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로맨틱한 오후를 보내기 위해 자주 찾는 장소였습니다. 고요한 공간과 푸른 나무들 위로 펼쳐지는 화려한 노을 풍경은 휴식이나 사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누구든 매료시킬 만한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민수와 박지은도 다른 많은 젊은 커플들처럼 이곳의 매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말 데이트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전망대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로 막 이사 왔기 때문에 바쁜 학업 일정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도시의 유명한 명소들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의 고요함은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한적함과 지나다니는 사람이 적다는 점은 아기를 품은 자들이 잠복하기에 완벽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낭만적이고 유명했지만 당시에는 보안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조명 시스템이나 순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범죄 집단들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희생자의 방심과 더불어 조용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공간은 그들을 어둠 속에 숨어있는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정보 및 초기 가설, 김민수와 박지은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시기에 막 들어선 젊은 연인이었다. 둘 다 부산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다.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 민수와 지은은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빠르게 깨달았고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졸업 후 두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서울의 대학교에 함께 지원했다. 민수는 18세로 유명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1학년 학생이었다. 친구들과 교수들은 그를 성실하고 차분하며 항상 남을 돕고자 하는 청년으로 묘사했다. 한편 19세인 지은은 다른 학교에서 예술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과 특별한 창의력으로 돋보였다. 양가 가족들은 민수와 지은이 선택한 학업 경로를 자랑스러워했다. 이들의 실종은 2001년 5월 21일 저녁에 시작되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남산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정이 지나자 민수와 지은의 가족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서로 연락을 취했다. 두 사람 모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작은 오해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밤새 수색에 협조했다. 다음 날 민수와 지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어두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처음에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여러 가설을 제시했다. 첫 번째 가설 중 하나는 강도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장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민수가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시계와 지은의 핸드백, 그리고 몇 가지 귀중품이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정황은 재물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의 결과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한편으로 경찰은 개인적인 복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신원 조사 결과 개인적인 갈등이나 잠재적 적대 관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가설은 많은 취약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이들은 남산 주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소행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이를 확인할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는 아직 없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정보 부족은 사건을 더욱 긴박하게 만들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는 동안 숨막히는 기다림도 견뎌야 했다. 긴장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론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왜 민수와 지은 같은 젊고 활기차며 무고한 사람들이 이런 잔혹한 결말을 맞아야 했는가? 그 운명의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가설들이 잇따라 제기되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범인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수사에 진전이 없던 며칠 후 지역 범죄 조직에 불만을 품은 한 익명의 조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으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이 제보자는 악명 높은 조직의 21세 두목 이재현이 남산에서 커플을 살해했다고 조직원들에게 자랑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실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잔인한 폭력 행위를 자세히 묘사했다. 경찰은 곧바로 이재현과 그의 공범인 김동훈 19세, 최민국 20세, 전구진 18세, 오승현 17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감시와 집중 수사 끝에 2001년 5월 말 1년의 체포가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시간의 신문 끝에 각 조직원들은 그 운명의 밤에 저지른 범죄를 자백했다. 이재현은 자백에서 살인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일당이 산에 모여있던 중 민수와 지은 커플을 발견했다. 민수가 차고 있던 비싼 시계를 보고 이재현은 즉시 강도를 생각해냈다. 접근할 때 일당은 큰 소리로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모든 돈과 귀중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수는 굴복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현과 그의 일당은 분노하여 금품 갈취에서 폭행으로 의도를 바꾸었습니다. 민수는 일당에게 잔인하게 구타당하고 여러 차례 칼에 찔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들의 추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을 붙잡은 후 그들은 그녀를 고문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살해하기 전에 집단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수사관들은 진술을 통해 일당의 냉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이재현은 후회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대담성과 힘을 자랑스럽게 과시했습니다.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도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강탈 계획에서부터 폭행과 살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승현과 전구진이라는 미성년 멤버 둘의 가담은 잔혹성이 나이나 법적 지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사를 확대하면서 경찰은 이재현과 그의 일당이 절도, 기물파손, 폭행 등의 경미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위반 사례들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남산에서 발생한 이 살인사건은 법 집행기관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그들의 폭력성이 정점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수많은 의문이 해소되었고 동시에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인간들이 저지른 잔혹성의 수준에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론은 이제 적절한 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형벌 남산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은 거의 1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마침내 범인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주범 이재현과 공범들은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 목격자 증언, 법의학 감정 결과 등 자신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강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잔인한 본성과 비인간성, 그리고 인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완전히 결여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주범이자 민수와 지은 커플을 직접 잔인하게 살해한 이재현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 김동훈과 최민국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범죄 행위에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판결이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전구진과 오승현의 경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검찰의 사형 구형과 여론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시기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특별법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 선고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무기징역 선고는 조직의 최연소 멤버들의 행위에 대한 엄중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재판의 특별한 점은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광범위한 참여였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미성년 범죄와 관련된 법적 규정의 개혁을 촉구하며 범죄의 심각성에 더 적합한 처벌을 적용하기 위해 특별 사례들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청소년 범죄의 증가 추세에 대한 경고의 종을 울리며 부모, 교사, 당국이 도덕 교육과 행동 통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을 때 두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표명했지만 슬픔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민수와 지은을 돌아오게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확언했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재판 결과에 동의했지만 사형의 인도주의적 측면과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다루는 법적 시스템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종결되면서 남산 살인 사건은 경계심과 범죄에 대한 엄격한 접근, 특히 무고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노리는 행위에 대한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 이는 단순히 종결된 사건이 아닌 법개혁의 필요성과 모든 이를 위한 더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력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사건에 미친 영향. 남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공개된 직후 한국 언론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건을 대중에게 더 가깝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문, 방송, 라디오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현장 상황, 수사 과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현장의 실제 이미지와 심도 있는 분석 기사들이 결합되어 사회에 강력한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언론 효과의 중요한 부분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주요 신문사의 빈번한 기사 보도였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 정부와 사법기관의 가해자 그룹을 적절히 처벌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재구성한 TV 프로그램들은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 사건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 충격, 공포,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BBC, CNN과 같은 국제 매체들도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는 한국 정부가 철저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언론 매체도 몇 가지 원치 않는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민감한 세부 사항, 시신 상태나 피해자가 겪은 피해 등을 과도하게 공개하면서 언론 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언론이 이러한 정보를 과도하게 다루는 것에 반발하며 이는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포럼에서 통제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중들이 실수로 일부 잘못된 세부 사항을 과장하여 공공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힘이 수사 과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더욱 단호한 개입을 촉진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 의해 증폭된 여론의 비판으로 인해 한국 국회는 남산과 같은 공공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고 청소년 범죄 관련 법률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언론이 달성한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특히 젊은이들의 개인 안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인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 언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산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촉진하고 미래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산 보안 강화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진 후 서울시는 도시의 중요한 자연 및 문화적 상징인 남산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행된 조치 중 하나는 남산 전체 지역의 조명 시스템 개선으로 특히 사건이 발생한 전망대와 같은 외진길과 인적이 드문 지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고출력 조명이 설치되었으며 사각지대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 조명이 추가로 설치되어 야간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명 시스템의 존재는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더 큰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규모 감시 카메라 설치도 진행되었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입구, 전망대,
주요 관광지 근처 등 전략적 위치에 설치되었습니다. 위험 상황을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과 연결된 전문 모니터링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시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 장비의 증가로 의심스러운 사건이 크게 감소했으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정부는 순찰대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남산 지역에 직접 보안 요원과 경비원을 추가 배치하여 주야간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픽 시간대에는 경찰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구역에 배치되어 모든 위험을 신속하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대응팀은 최신 장비를 완비하여 최단 시간 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안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인식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 경고판, 안전표지판, 긴급 한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 연락처가 포함된 지역 지도가 널리 배포되어 주민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디어, 학교,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자기 방어 기술과 개인 예방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책과 유연한 접근법의 결합으로 남산은 안전하고 매력적인 장소로서의 위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도 레크리에이션과 휴식을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보안이 항상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울시는 남산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후유증 남산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은 김민수와 박지은의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다. 잔인하게 자녀를 잃은 것은 물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들을 마주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부모는 상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많은 심리적, 감정적 시련을 겪어야 했다. 김민수의 가족의 경우 그의 부모는 외아들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큰 희망과 자부심도 함께 잃어버렸다고 털어놓았다. 밝은 미래가 기대되던 성실하고 착한 아들 민수에 대한 기억은 언급될 때마다 괴로운 집착이 되어버렸다. 민수의 부모는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끝없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민수의 어머니 김 씨는 아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학 보내면서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한 것에 대해 여러 번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한편 박지은의 가족은 이에 못지않은 심리적 압박감에 직면해야 했다. 지은의 아버지 박 씨는 특히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무력감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들은 지은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겪었을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지은의 어머니 이 씨는 자주 우울증에 빠져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이전의 모든 사회 활동을 완전히 단절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두 가족은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추가적인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널리 공개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질문과 호기심도 견뎌야 했습니다. 일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기사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소중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기보다는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보며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남긴 빈자리는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 고통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협력하여 남산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공공안전과 개인보호의 중요성을 사회에 일깨우는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세미나와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남긴 공허함은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구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 식사에서 사라진 미소부터 중요한 기념일까지 이제 모든 삶의 순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은 단순한 개인적 상실을 넘어 비슷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여운 남산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 비극의 여운은 여전히 서울 시민들과 한국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본래 안전했던 도시의 한복판에서조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관계당국은 사건 이후 보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법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장소 관리의 허점과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계심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사건 이후 보안이 취약하거나 한적한 곳을 방문할 때마다 특히 여성과 노인들의 경우 불안감이 엄습한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여론은 정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보안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자기 보호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자기 보호 방법, 위험 지역 회피, 의심스러운 행동 신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회사, 심지어 주거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회 인식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울 시민들, 특히 남산 근처에 사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밤에 외출할 때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자녀들에게 혼자 다니지 말 것과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장소를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수와 박지은 두 피해자의 이야기는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장 가슴 아픈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근 남산 지역은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을 갖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상당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에 매료될 수 있지만 한때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을 비공식적인 추모 공간으로 여기며 두 불운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신과 지역사회에 상기시키기 위해 멈춰 서곤 합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야기는 영화, TV 프로그램, 서적을 통해 과장되고 재현되면서 이러한 비극을 예술의 소재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작품들이 경고와 교육이라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접근한 반면 많은 엔터테인먼트 작품들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산 살인 사건은 여전히 사회와 법체계에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무서운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법적 도구와 보안 시스템의 개선뿐만 아니라 비슷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 전체가 자신과 서로를 보호하는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민수와 지은의 비극은 계속해서 기억 속에 살아있으며 경고의 메시지이자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경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에서 얻은 교훈 남산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은 충격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법체계와 사회관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공공안전의 범위를 넘어서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각자의 책임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한적한 공공장소나 늦은 밤과 같은 취약한 시간대에
경계심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남산과 같이 익숙하고 인기 있는 장소에서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주변 환경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방심하거나 준비가 부족하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호 기술과 경각심 교육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공공안전 시스템과 관련됩니다. 이 사건은 남산과 같이 방문객이 많지만 감시가 부족한 지역의 보안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관광지와 공공장소의 조명 시스템, 감시 카메라, 전문 보안 인력을 포함한 보안 조치에 투자하고 확대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더욱이 이 교훈은 너무 늦기 전에 조기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현대적인 보안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성년자 범죄 처리 방식에서도 주목할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사건에 연루된 것은 이러한 범죄자 그룹에 대한 법체계에 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행 조치들이 범죄 억제에 충분히 엄격한지, 혹은 점점 더 복잡하고 잔혹해지는 범죄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효과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 개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는 교훈입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상황에서의 상호 도움에서부터 당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의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려는 의식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단열된 사회는 공동의 위험과 위협에 맞서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이 사건 이후의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 사건은 중대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단순히 물질적 고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교회, 친구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이켜보면 남산 사건은 단순히 끝난 비극이 아니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큰 교훈입니다. 이후의 변화들, 즉 공공안전 강화, 법률 개혁, 자기 보호 의식 향상은 사회가 이 고통스러운 교훈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사회가 더욱 경계하고 단합하며 미래에 유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추어 개인과 공동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